이 아줌마 매일 우리 옆집에서 설거지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다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7년 전 휴게소 화재로 잿더미가 된 제 아내 서연의 위령비 앞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위령비에 새겨진 서연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이제 보내주자 스스로를 달래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10살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소녀가 제 아내 사진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줌마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김치 씻으셨어요. 손은 거칠지만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위령비 너머로 아내의 웃는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7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그 얼굴이요.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당한 역할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7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겨울 끝자락,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초였습니다. 국도변에 세워진 작은 위령비 앞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 몇 송이와 색, 바랜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자리에 있던 휴게소는 불에 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세워진 대형 휴게소 건물은 지금도 화물차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국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이곳만 오면 여전히 숨이 막힙니다. 연기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고 아내를 부르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령비에 새겨진 최서연이라는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이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뒤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작은 과자, 봉지와 오렌지 몇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응, 아저씨 아내가 여기 계셔. 아, 그럼 저랑 같네요. 저희 엄마 아빠도 여기 계세요. 아이는 위령비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김태윤,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화재로 돌아가신 부부였습니다. 그날 휴게소에는 27명이 있었고 19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혼자 왔니? 지금 누구랑 살아? 할머니랑 살다가 지금은 옆집 아줌마랑 살아요. 그 아줌마가 진짜 착해요. 아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과자를 위령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그날의 피해자였구나. 아줌마가 많이 좋아? 네.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손이 많이 거칠어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설거지? 네, 식당이랑 세탁소에서 일하시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웃어주세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막노동, 대리기사, 새벽 배송까지 온갖 일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아줌마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근데 너 이름이 뭐니? 김봄이에요. 10살이에요. 봄이야, 그럼 아저씨가 차 태워다 줄까? 혼자 가기 힘들잖아.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가요. 근데 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손에 들린 아내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20대의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진 속 아줌마 누구예요? 응? 아저씨 아내야. 7년 전에 여기서 돌아가셨어. 에? 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여기 왜 있어요? 응? 무슨 말이야? 이 아줌마 매일 우리 옆집에서 설거지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김치 씻으셨어요. 그리고 국 끓여주셨는데 들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들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줌마는 맨날 많이 넣으세요.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들깨? 서연은 국밥에 들깨를 유난히 많이 넣었습니다. 고소해야 제맛이지라며 손님들이 싫어해도 자기 고집대로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봄이야. 장난치면 안 돼. 이 사람은 정말 7년 전에 돌아가셨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봄이는 급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설거지할 때요. 물 튀길까봐 앞치마를 거꾸로 매요. 저는 처음엔 웃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편하대요. 그리고 손등에 이만한 화상 자국이 있어요. 봄이는 자기 손등을 가리키며 동그란 모양을 그렸습니다. 서연의 왼손 손등에는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국을 끓이다 뜨거운 국자에 데인 흔적이었죠. 그럴 리가 없어. 아저씨,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진짜라니까요. 봄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집 가면 알 수 있어요. 아줌마가 지금쯤 집에 계실 거예요. 아저씨, 같이 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위령비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최서연, 1968년생, 2018년 3월 5일. 분명히 여기 새겨진 이름입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습니다. 아니, 시신을 찾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했을 뿐이지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매일 옆집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들깨를 많이 넣는다고? 앞치마를 거꾸로 맨다고? 아저씨, 빨리요. 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봄이야, 어디 사는데? 청림동 달동네요. 산 위로 올라가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여기에요. 저기 파란 대문이 우리 집이고 옆에 회색 대문이 아줌마 집이에요. 차를 세우고 저는 천천히 회색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손으로 삐뚤삐뚤 쓴 최자가 보였습니다. 최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또 누르려다가 또 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아저씨, 왜 안 눌러요? 봄이가 답답하다는 듯 제 옆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수척한 얼굴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물기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서연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과 그릇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우리 둘은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경수 씨? 그 목소리. 7년 동안 꿈에서만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경수입니다. 7년 전 저는 국도변 작은 휴게소에서 서영국밥이라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 서연과 함께였으니까요. 경수 씨, 3번 테이블 국밥 한 그릇 추가요. 알았어. 서연은 홀을 담당했고 저는 주방을 맡았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이면 둘 다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그 정신없음이 좋았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국밥 맛있네요. 그럼요. 우리 사장님이 새벽 4시부터 육수 끓이거든요. 진하죠? 서연은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아이들한테는 사탕도 쥐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단골 기사님들한테는 반찬을 더 얹어주는 게 서연의 버릇이었죠. 야, 최 사장. 또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에이, 이 양반아. 돈이 제일이야? 정이 제일이지. 그게 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청강유통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노후화됐잖아요. 가스 시설도 위험하고요. 사고 나기 전에 파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고요? 저희가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협박이었던 거죠. 경수 씨, 그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근데 뭐 우리가 안 판다는데 어쩌겠어. 혹시 진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조심히 관리하는데. 그게 제 마지막 안심이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 토요일. 그날은 주말이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관광버스 2대가 동시에 들어왔고 화물차들도 줄지어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아, 오늘 장사 대박이다. 그러게, 국밥 재료 떨어지겠어. 내가 창고 가서 더 가져올게. 서연은 앞치마를 털고 뒤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계속 끓이며 손님들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어서 오세요. 국밥 3개 주세요. 애거는 좀 싱겁게 해주시고요. 네, 금방 나갑니다. 그 여자아이가 봄이었습니다. 봄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두리번거리며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서연이 국밥을 나르며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예쁘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봄이야, 아줌마한테 인사해. 감사합니다. 봄이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32분. 꽝. 뒤쪽 주방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주방 문틈새로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불이야, 불.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나가세요. 빨리 밖으로. 저는 손님들을 현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불은 너무 빨리 번졌습니다. 천장에서 연기가 쏟아져 내렸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비상구로. 뒤쪽 비상구로 뛰어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겉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안 열려? 누가 잠갔어?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 씨, 사람들 먼저 내보내. 서연아, 너도 나와. 금방 갈게. 창고에 사람 있어. 서연은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미를 안고 나왔습니다. 보미는 연기를 마셔 기침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보미를 보미 엄마에게 떠밀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애 데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부모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천장에서 큰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제가 부르는 순간 서연의 몸 위로 불타는 천장 구조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수 씨. 서연의 목소리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저는 미친 듯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소방대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안에 있어. 지금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건물은 밤새 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을린 잔해 속에서 19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분, 아마 완전히 소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합동으로 치러졌습니다. 27명의 사진이 분향소에 나란히 걸렸고 그중 8명은 시신 미발견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진 앞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경수야, 정신 차려. 이게 다 내 탓이 아니야. 형님,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야, 그게 내가 어떻게 막아. 가스가 터진 건데. 하지만 유족들은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스프링클러는 왜 안 돌아갔어요? 비상구는 왜 잠겨 있었고? 우리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당신 책임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경수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각유통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유가족 보상, 저희가 일부 떠맡겠습니다. 대신 이 부지를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그럼 사장님도 법적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유족들한테 평생 시달리십니다. 아시죠? 저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휴게소 부지를 넘기는 계약서예요. 그렇게 저는 휴게소도, 집도, 아내도, 제 이름 석 자까지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닌 아내 서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뒤 다시 만난 서연에게서 들은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서연은 살아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천장 파편이 떨어질 때 옆으로 몸을 피했고 연기를 마셔 기절한 채 소방대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상이 심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최서연 씨. 당신은 누구세요? 제 이름은 오상도입니다. 청각유통 측에서 나왔습니다. 청각유통 그 사람들. 서연은 화재 전 그들이 찾아와 부지를 팔라고 압박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불 당신들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상도는 차갑게 말하며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 남편 한경수 씨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관리부실, 안전불감증, 당신 남편한테 다 책임을 묻고 있어요.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고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법은 그렇게 안 봅니다. 시설 소유주는 당신 남편이니까요. 오상도는 서류 몇 장을 서연 앞에 펼쳤습니다. 고소장, 손해배상 청구서, 언론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경수 씨는 평생 빚에 시달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남편은 살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당신을 화재로 사망한 희생자로 만드는 겁니다. 시신이 없으니 이미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유족 보상 구조가 정리돼요. 청강 유통이 보상금 일부를 떠맡고 한경수 씨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지도 넘기는 조건으로요. 그럼 저는요? 당신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름도 버리고 얼굴도 숨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 없이 경수 씨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상도는 차갑게 웃으며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TV 보세요. 복도 대기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합동 분향소 앞에서 유족들이 한경수를 몰아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배상해. 배상하라고. 한경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맞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저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사람들은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부인까지 살았네? 사기 아니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한경수 씨는 아내까지 잃은 불쌍한 유족이 됩니다. 여론도 바뀌고 법적 싸움도 쉬워져요. 그럼 저는 평생 숨어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 남편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상도는 명함을 하나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결정하세요. 동의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동의 안 하시면 한경수 씨가 알아서 견디겠죠. 오상도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경수 씨는 더 힘들어질까? 내가 죽으면 경수 씨는 살 수 있을까? 서연은 휴대폰을 켜서 한경수의 사진을 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경수 씨 미안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상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부모님께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거짓으로 장례 치르게 할 순 없어요. 좋습니다. 대신 그분들도 평생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수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최소한의 돈은 남겨주세요.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각 대금과 보험금 일부로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연은 몰래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연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살아있었구나. 어머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시부모님께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오상도의 제안, 자신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왜 그래야 해? 어머니 경수 씨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제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비밀을 지켜주세요. 경수 씨가 알면 절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서연은 그날 밤 시부모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상도가 서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최서연이라는 이름은 버리셔야 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옷까지, 신발, 머리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오상도는 그걸 받아들고 서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강가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투신한 걸로 만들겠습니다. 새벽에 이 물건들을 강가에 뿌려둘 거고요. 사람들은 시신은 못 찾았지만 아마 강에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경수의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경수 씨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그리고 휴대폰을 오상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죠? 네. 이제 당신은 유령입니다. 오상도는 서연을 차에 태우고 서울 외곽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CCTV 없고 신분증 안 보는 집 알아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신도 피해자예요. 다만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죠. 서연은 그날 밤 달동네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국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수 씨 미안해요. 그날 밤 최서연이라는 이름은 강물에 잠겼습니다. 달동네에서의 첫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은 겨우 2평 남짓,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은 너무 얇아서 옆집 기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신분증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세탁소 보조, 전단지 돌리기.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아줌마, 신분증 있어요? 죄송한데 분실해서 재발급 중이에요. 에이, 그럼 곤란한데. 보험 문제도 있고.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급해서요. 에이, 뭐 청소일인데 뭐. 그럼 현금으로 줄게요. 대신 세금은 못 대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손은 갈라져 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수 씨는 잘 먹고 살겠지. 밤마다 창문 너머로 국도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서연은 골목에서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상자 위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3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애야, 왜 울어? 엄마는? 엄마랑 아빠가 불에 타서 같이 갔대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 언제? 작년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큰 휴게소에서 불났다고. 휴게소? 서연은 그 단어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니? 김봄이에요. 봄이. 서연은 화재 희생자 명단에서 봤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윤, 박수진 부부의 딸 김봄이. 봄이야, 지금 어디 사니?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혼자? 밥은? 안 먹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서연은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국을 끓였습니다. 휴게소 시절 끓이던 그 국이었습니다. 들깨를 듬뿍 넣고 무와 콩나물을 넣어 푹 끓인 국이요. 맛있어요. 봄이는 국을 후루룩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줌마 엄마 냄새 나요. 그 말에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봄이야, 아줌마랑 같이 살래? 네. 할머니 돌아오실 때까지라도 여기 있어. 혼자 두기 싫어.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보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미야, 아줌마랑 계속 살자. 응? 진짜요? 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안 버려. 절대. 서연은 보미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연과 보미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보미를 데리고 일터를 오갔습니다. 보미가 어릴 때는 업고 다니기도 했고 조금 크고 나서는 식당 구석에 앉혀두고 일을 했습니다. 아줌마, 저 심심해요.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 일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보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서연이 일하는 걸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좁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국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예전엔 이것보다 더 맛있게 끓였는데. 진짜요? 그럼 더 먹고 싶어요. 알았어. 내일은 더 맛있게 끓여줄게. 서연은 보미를 재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보미야, 아줌마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지켜줄게. 약속해. 보미는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서연은 단 한 번도 한경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엉망이 돼. 경수 씨가 다시 고통받게 돼. 차라리 이대로 죽은 사람으로 남는 게 나아. 하지만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7년 중 딱 한 번 서연은 휴게소 위령비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한경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고 한참을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수 씨, 서연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서연은 뒤돌아서서 다시 달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보미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줌마, 아저씨 보고 싶어요? 응. 그럼 만나러 가요. 안 돼. 아줌마는 못 가. 왜요? 아줌마가 가면 아저씨가 더 슬퍼져. 보미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만나러 갈게요. 나중에 크면요. 고마워, 보미야.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보미는 10살이 되었고 위령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처럼 한경수를 만났습니다. 회색 대문 앞에서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다가 떼고 다시 누르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정말 서연일까? 만약 다른 사람이면? 아니야, 보미가 그렇게 확신했잖아. 결국 보미가 대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끽,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서서연아? 서연이었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물과 그릇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경수 씨? 그 목소리. 7년 동안 꿈에서만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었어. 진짜 살아있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있었잖아. 살아있었다고. 저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왜 울어요? 보미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보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진짜로 아줌마 남편이었구나. 저 잘했죠?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7년 동안 살았어요? 네, 죄송해요.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곳이죠.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벽에는 보미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서연이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었고 색도 발에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연락 안 했어? 연락하면 경수 씨가 힘들어질까 봐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살아있는데 내가 왜 힘들어? 아니에요. 제가 나타나면 모든 게 엉망이 돼요. 유족 보상도 경수 씨 사업도. 사업? 무슨 사업? 들었어요. 경수 씨가 다시 국밥집 하신다고 체인점도 내셨다고. 그게 중요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진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이 손이 내 아내 손이야?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보기 흉하긴. 당신 얼마나 고생했어. 저는 서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있는 작은 화상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신혼 때 국을 끓이다 데인 그 자국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당신이야. 네, 저예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7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오상도의 제안, 재벌의 협박, 시부모님과의 마지막 밤, 강가에서의 가짜 실종, 달동네에서의 7년, 보미를 만난 이야기까지요. 그러니까 보미도 그날 휴게소에 있었다는 거야? 네, 제가 불 속에서 밀어낸 아이예요. 그날 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보미는 서연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미야. 네. 아저씨가 너를 구해준 거 기억나? 아니요. 저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나요. 근데 아줌마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난 건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이 아줌마야. 진짜요? 응. 그리고 아저씨도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일했어. 보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저 아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3살 때 아저씨가 국밥 끓여줬어. 와, 그럼 우리 다 아는 사이네요. 보미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책임이야. 내가 휴게소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서연아, 이제 숨지 마. 당신 혼자 희생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경수 씨 이미 늦었어요. 청각 유통은 너무 커요. 그 사람들이 뭐, 나도 7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청각 유통이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지 나도 알아. 그래서 준비했어.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7년 동안 나도 그냥 울고만 있진 않았어. 이제 그놈들을 무너뜨릴 거야. 경수 씨,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부터 계획 세울게.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과 보미를 데리고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영국밥 본사는 국도변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7년간 제가 일궈낸 공간이었습니다. 경수 씨, 여기가? 응, 여기서 일해. 직원은 5명 있고 체인점은 지금 12개야. 12개나요? 많진 않아. 근데 다들 장사는 잘 돼. 기사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거든.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옆에 분은 소개할게. 내 아내야. 그리고 여기는 우리 딸. 예. 사장님, 아내분이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긴 사연이 있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모님 맞아요. 사장님이 맨날 사모님 얘기만 하셨거든요.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변호사 한 분을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경수 씨, 오랜만이네. 그런데 급하게 왜 불렀어? 형님, 큰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연을 소개하고 7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살인 교사에 가까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서 받은 오상도의 명함, 문자 기록,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게 7년 전 자료네요? 네. 아내가 숨겨뒀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싸울 만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청각유통이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오상도부터 찾아야겠네요. 이 사람이 핵심 증인이 될 겁니다. 제가 이미 찾아뒀습니다. 오상도 지금 청각유통 계열 하청업체에서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7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화재 이후부터 청각유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죽었다고 믿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각유통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했고 결국 오상도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상도를 만나러 갑시다. 그날 저녁 우리는 허름한 고깃집 구석자리에서 오상도를 기다렸습니다. 경수 씨 긴장돼요.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잠시 후 오상도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경수 씨? 무슨 일로? 오상도는 우리를 보더니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연? 오랜만이네요, 오상도 씨.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상도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 제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분명 죽은 척하라고 강요했죠? 당신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야. 지시? 누구 지시? 그건 말할 수 없어. 말 안 하면 당신이 다 뒤집었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이해하세요? 최서연 씨가 살아있다는 건 7년 전 실종 사건이 조작됐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주도한 거죠? 아니야. 나는 그냥 증거 있습니다. 병원 기록, 문자 기록, 명함. 다 당신 거예요. 오상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그냥 돈 받고 일한 것뿐이야. 그럼 누가 돈 줬습니까? 말 안 하면 당신 혼자 들어갑니다. 살인 교사, 사기, 협박.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백하면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오상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태식이야. 청강그룹 회장. 그 사람이 시켰어. 조태식 회장이 직접? 그래. 화재 전날 회장이 나한테 전화했어.
안전밸브 잠가 놓으라고. 안전밸브를? 그래. 그러면 가스가 새고 불이 날 거라고 했어. 그리고 화재 나면 부지를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미친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안전밸브를 잠갔습니까? 그래. 내가 했어. 왜? 돈 때문이야. 나한테 5천만 원 줬어. 그냥 밸브 하나 잠그면 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19명이 죽었어. 이 계자식아. 저는 오상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경수 씨, 진정해요. 서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상도 씨, 지금 한 말 전부 녹음됐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실 겁니다. 알았어. 나도 이제 끝내고 싶어. 오상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경수 씨, 이제 정말 끝날까요? 끝나. 이제 시작이야. 저는 컴퓨터를 켜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7년간 모은 화재 당시 CCTV, 안전점검, 허위 서류, 증언 기록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검찰 고소하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야. 경수 씨 고마워요. 고맙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동안 당신 혼자 싸웠잖아. 이제는 내가 싸울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한경수, 피고소인은 조태식 청강그룹 회장입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살인교사, 협박, 증거인멸, 보험사기입니다. 검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탄탄하네요. 특히 오상도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오상도는 이미 출석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조태식 회장 소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기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사장님, 이 자료 진짜입니까? 네. 전부 사실입니다. 7년 전 휴게소 화재가 고의였다고요? 맞습니다. 청강유통이 부지를 빼앗기 위해 고의로 안전사고를 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인데요. 보도해 주세요. 제발. 기자는 자료를 받아들고 다음 날 아침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 7년 전 휴게소 대형 화재, 재벌의 고해 방치 의혹, 청강그룹 부지 확보 위에 안전장치 조작, 생존자 협박해 가짜 죽음 연출까지. 검찰 조태식 회장 소환 예정.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뜨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친놈들. 사람 목숨을 뭘로 받길래. 청강 불매합니다. 이런 기업 용납 못해요. 19명이 죽었는데 고의라고? 이건 살인이잖아.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청강그룹 본사. 조태식 회장은 아침 신문을 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가짜 뉴스가 어떻게 메인에 떠? 회장님, 기사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증거도 있는 것 같고요. 증거? 무슨 증거? 당장 고소해. 하지만 회장님 오상도가 검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뭐? 조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상도가 자백한 것 같습니다. 안전밸브 조작, 최서연 실종 연출까지. 그 개새끼가. 조태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변호인단 꾸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야.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 후 청강그룹 주가는 연속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신청해.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뒤 조태식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검찰청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화재 고해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님, 오상도 증언은 사실입니까? 조태식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검찰청 입구에서 조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태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국밥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때 뿌옇게 올라오던 김이 제 아내의 숨이었습니다. 조태식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한경수, 네,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조태식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한 달 뒤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 카메라도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조태식, 증인 오상도를 신문하겠습니다. 오상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2018년 3월 4일 밤 무엇을 했습니까? 휴게소 가스 안전 밸브를 잠갔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피고인 조태식 회장입니다. 어떻게 지시받았습니까? 전화로 직접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밸브 잠가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부지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나면 헐값에 살 수 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인, 반론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어.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상도 내일 저녁까지 밸브 잠가 놓으라고. 확실하게.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조태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음성 분석 결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조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청강유통안전팀 직원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안전 예산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허위 점검 보고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고장 난 거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증언이 쏟아질수록 조태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날.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조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불을 질렀습니다. 안전밸브도 내가 잠그라고 했고 오상도한테도 내가 지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 부지가 필요했으니까요. 비용 아끼려고 사람 목숨을 값싸게 받습니다. 조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피고인 조태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쿵.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조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서연과 보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 씨 끝났어요. 응, 끝났어.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만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CHAPTER 8. 국도 위에 다시 선 가족 이제는 제가 지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저는 서연과 보미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시어머니는 서연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살아있었구나. 네, 살아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정말 많이 고생했지.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시아버지도 눈물을 훔치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우리 아들 살려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미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미예요. 그날 화재에서 서연이가 구해낸 아이입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보미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그래, 그날 내가 살았구나. 시어머니는 보미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보미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입양? 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딸입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당연히 좋지. 우리 손녀가 생겼네. 보미는 할머니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보미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제 방이에요. 그럼, 이제 내 방이야. 보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 말에 저와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 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저희는 국도변에 새로운 서영국밥 본점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7년 전 화재가 났던 휴게소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픈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단골 기사님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화재 유족들까지도 왔습니다. 한 사장님, 축하합니다. 다시 시작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서연은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보미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컵을 나르며 돌아다녔습니다. 아저씨, 물 더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고맙네. 보미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보미야, 힘들지 않아? 아니요. 재밌어요. 보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끓인 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보미야, 이제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야지. 맞아, 엄마. 서연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보미야, 우리 가족 됐으니까 평생 함께 살자. 네, 저도 엄마 아빠 평생 안 떠날 거예요. 보미는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7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가족이 생겼구나.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수 씨, 고마워요. 뭐가? 저를 찾아줘서요. 그리고 다시 가족 만들어줘서요. 고맙긴. 당신이 7년 동안 혼자 버텨준 거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시작이야.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보미가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국도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7년 전 이 국도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그리고 희망도요. 7년 동안 저는 국도 위를 떠돌며 아내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제가 아내를 잃은 게 아니라 아내가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아내도, 그리고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딸도요. 서영국밥 간판 아래에서 우리 가족은 매일 국을 끓입니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된다는 것을요. 7년 전 잃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되찾았습니다. 국도 위에 다시 선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합니다.